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카타콤에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혁명, 여러분의 건강에 혁명을 일으킬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카타콤 라디오는 멤버십과 청취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카타콤 멤버십 CMS 정기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인터넷 창에 카타콤.kr www.catacomb.kr로 접속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정기 후원이 아닌 일시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 에피소드 후원 시스템을 통해 후원해주시거나 후원 계좌 국민은행 549801-01-200307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으로 복음을 지키는 낮은 사람들 카타콤을 만들어갑니다. 본 방송은 내가 복음이다와 건강혁명 두 채널에 올라갑니다. 이 방송을 내가 복음이다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건강혁명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팟빵에 오셔서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왜 이런 방송을 하느냐? 아마 이제 들어보시면 차츰 알게 되실 것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썩 건강하지는 못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건강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얻게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 한국 땅에 좋은 건강에 대한 지식들과 정보들이 필요하다 해서 준비한 방송입니다. 특별히 우리 방송은 이원 중계로 이원으로 저와 함께 진행하는 조 원장님은 미국에 계십니다. 지금 현재 LA에 계시는데요. LA에 전화로 특별히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지금 이제 함께 녹음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셔야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카타콤 라디오의 열렬한 청취자고요. 네. 네, 여러분들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좀 소개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한국에도 의사들도 많고 닥터도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미국에 멀리 계신 분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러게요. 목사님께서 연락을 해오셔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해하면서 네. 일단은 방송 녹음에 응했는데 네. 제가 어떻게 저를 소개해야 될까요? 저는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락터 의사고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환자혁명 요즘 뭐 아주 핫하죠. 뜨거. 예. 네. 건강 분야 쪽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베스트셀러도 꽤 유지하고 계셨고 1위도 계속 유지하고 계셨다가 책이 좀 네, 나오게 됐으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좀 내려갔지만 좀 내려갔죠. 네.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실은 이제 저하고 비슷한 학교의 동문이 되실 뻔했어요. 네.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셨던 그거를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군목 후보생이었던 바람에 네. 군 미필인 상태여서 나이가 30은 다 됐는데 군 미필인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한국 남자분들의 애환. 그렇죠. 그 길은 포기하고 또 실제로는 이제 나는 이제 목회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썩 건강하지 않아서 계속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네. 좀 이렇게 건강에 대한 바른 정보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또 예. 그 우리 청취자로 만났던 우리 조 원장님께서 우리 스튜디오에 오셔서 막 밥도 사주시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너무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유심히 있게 이렇게 보다가 한번 예. 이제 조 원장님하고 방송을 좀 하면 좋겠다 처음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 방송을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목사님 뭐 지금 더 훌륭한 일 하고 계시니까 의사들이 사람의 몸을 다룬다 그러면 목사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칭찬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카이로프락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기능의학 우리가 아무래도 이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될 텐데 좀 소개를 네.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카이로프락터는 미국에서는 의사고요. 네. 한국에서는 의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닥터하고 어떤 그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인식에 대한 위치 이게 어떻습니까? 차이는 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위 자체가 다르고 보통 일반적으로 닥터는 닥터예요. 저를 부르는 다른 명칭은 없고. 아 그래요? 카이로프락틱도 닥터라고 하시고. 미스터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딜 그렇죠. 가도 다 닥터조고 비행기 예약을 할 때도 닥터조고 호텔 체크인 할 때도 뭐 학회를 가도 다 닥터조인데 네. 저희 환자분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메디컬 닥터, MD만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한의사가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네네네. 이제 미국은 거꾸로 이제 한의사는 의사 닥터가 아니고. 네. 예, 그리고 닥터를 칭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아메리카 닥터랑 닥터 오브 카이로프락틱이랑 그리고 뭐 닥터 오브 오스티오패틱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기준 학위가 일단 다르니까 그 의사 아니다 그러면 다 아닌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환자를 보는 차원에서 1차 진료라고 해서 네. 제가 직접 환자를 진단을 내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진단을 내리고 제가 직접 치료를 하고 그리고 보험에 청구해서 보험 회사에서 보험 의료보험이 커버가 되면 혜택을 받는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의사인 거고요. 네네. 예. 하지만 메디컬 닥터 디그리가 다르니까 한국에서는 뭐 의사가 아닌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 좀 미국이 뭐 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런데 또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게 주로 카이로프락틱은 교정이라든지 어떤 그 우리의 그 뼈나 이런 쪽으로 좀 교정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쪽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 이런 이야기들도 그렇죠. 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카이로프락터가 한국에 소개될 때 그 척추 교정하는 교정술 때문에 네네네. 그걸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카이로프락터 가장 이제 상징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교정이니까 이제 그걸로 딱 인식이 돼버린 건데 네, 다른 치료를 또 많이 하죠. 영양학적인 치료도 하고 전반적인 치료를 많이 하고 또 교정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카이로프락틱 병원하면 한국 분들은 교통사고 병원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한국 교통사고 나면은 정형외과를 가시잖아요. 네네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보다는 주로 카이로프락터 병원을 다니는데. 네. 근데 그건 이제 또 코리아타운, 여기 한인타운에서 약간 쏠림 현상이에요.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이로프락터 중에 교통사고를 치료하는 비율은 뭐 한 20%, 3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현대의학은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 하나를 치료하는 쪽, 그 균을 잡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라면 이 카이로프락틱은 단순히 뭐 뼈 교정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유기적으로 보고 균형 있게 보면서 전체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치료하는 그 기초 위에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차이가 조금 있죠. 네. 질병을 바라보는 그런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하는 저도 이제 최근에 들었지만 이제 그것이 그러면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 기능의학. 기능의학은
이제 기능의학은 꼭 카로프락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기능의학이 성장하게 된 거는요. 그냥 일반 MD 의사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 펑셔널 메디슨 그래가지고 기능의학이니까. 의사들이 이제 보통은 의사들의 가장 큰 무기는 약이잖아요. 약물이잖아요. 그렇죠. 약물과 수술로 대변될 수가 있는데 아까 카로프락터가 교정이었다 그러면 근데 약물과 수술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네, 다르게 접근을 하려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고 치료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영양학적인 트레이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한테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 뭐 이런 거 어떻게 뭐 보충제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런 거 질문하시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약물로 대부분 치료를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걸 느끼셔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단순하게 증상이다. 혈압이 높다 그러면 혈압이 높아서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마비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은 알겠는데 혈압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이 그럼 약물이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약물로 혈압을 억지로 낮췄더니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결과물 심장마비가 오지 않고 뇌졸중이 오지 않는 그걸 예방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은 약물대로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접근이 과연 맞는가? 당뇨도 똑같죠. 혈당이 높으면 그 합병증 때문에 위험한 건 알겠는데 그 당을 인위적으로 약물로만 해서 혈당이 정상 수치가 나오면 안심하고 좋아할 일인가? 의사들은 일단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환자도 피검사 결과 혈당이 정상으로 약을 먹어서 혈당이 정상으로 나오면 좋아하는데 안심을 하는데 병은 당뇨는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나중에는 당뇨약이 2개, 3개로 더 늘어나게 되고 인슐린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심장 투석을 해야 되고 신장 이식까지 가야 돼. 당뇨병은 계속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현대의학에서 어찌 보면 한계라고 해야 될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를 했는데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약은 이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반추 뭐 이런 의미에서 생긴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 환자가 혈압이 높다면 혈압을 낮춰야 된다.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낮추자의 그건 응급의학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혈압이 높은 원인이 뭐냐? 근데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게 실은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그냥 거기에 맞는 약을 써서 투약을 해서 혈압이 떨어졌으면 오케이. 그런데 나중에 그 다른 이유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데로 문제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원인에 따라서 몇 가지 이제 다른 약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단 약을 통해서 혈압을 인위적으로 정상 혈압으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혈압약을 오랫동안 먹어왔지만 당뇨약을 오래 먹어왔지만 당뇨 환자, 혈압 환자 계속 늘어나고 당뇨나 혈압의 합병증, 심장마비가 줄어들었느냐, 뇌졸중이 줄어드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약을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와 그 뭐 혈압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당뇨는 거의 한국에서는 불치병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불치병이죠. 그렇죠. 그리고 혈압도 마찬가지. 뭐 혈압은 그래도 뭐 고혈압이었는데 뭐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당뇨를 뭐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주변에서. 일단 약을 먹게 되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을 먹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약을 심하게 그 약에 대한 뭐 비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MD들에게 메디컬 닥터들에게 좀 이렇게 그 이슈도 되시고 그렇게 되시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실질적으로는 근데 제가 많이 도와주는 건데 기능의학 미국에서 기능의학의 역사가 좀 오래됐잖아요. 아 그래요? 기능의학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몰라서.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이번에 제가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쓴 이유도 이제 기능의학을 소개하고 싶어서 쓴 책이에요. 물론 그렇구나. 한국에도 기능의학이 학회가 꽤 오래됐고요. 네네.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세대가 나뉠 정도로 기능의학의 역사가 꽤 됐는데 네. 기능의학 뭐 처음에 1세대 선생님들은 이제 뭐 스터디 그룹에 머무르는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기능의학을 좀 이제 상업적으로 환자 진료하는 데 끌어들여서 환자를 보는데 이런 뭐 카이로프락틱과 관련 없이 그냥 네네. 한국에 있는 선생님 카이로프락틱이 한국에서 환자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네. 한국에 계신 이제 일반 뭐 가정의학과나 뭐 내과 선생님들이 기능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근데 기능의학은 이제 한국에서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한 번도 못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들었다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거예요. 차움 병원 이름 대도 되나요? 차움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길라임이라는 네네네. 가명으로 VIP 멤버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스포츠 스타들, 탤런트들, 네. 뭐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굵직굵직한 분들 다 거기 뭐 멤버십이었다고. 그렇죠. 예, 굉장히 비싼 검사와 치료와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단순한 우리는 보통 이제 당뇨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내과에서 당뇨 약을 처방받아서 네. 이게 사람들이 하는 치료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기능의학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미국의 아리조나에 있는 기능의학 센터에 와가지고 트레이닝을 받고 가신 분들이시고. 그러면 미국에서. 차움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기능의학의 어떤 하지만 예. 하지만 잘못됐죠. 너무 비싸게. 너무 VIP 멤버십으로. 그 기능의학의 본질은 아니죠. 차움이라고 하는 데가 좋은 데였네요. 예, 근데 뭐 아니면 이제 기능의학을 또 단순하게 혈압약 대신에 그럼 비타민 뭐 보충제 먹으라고 하는 게 기능의학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만 바꾸는 게 기능의학은 아니라는 거죠. 기능의학은요 치료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진단부터 좀 다릅니다. 일반 의사들이 그렇죠. 예, 현대의학적인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요. 네. 예, 우리가 환원주의 모델이라 그래요. 예, 감별 진단을 되게 집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진을 하면 안 돼요. 질병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엄청 많게 이제 질병의 이름들이 나와 분류가 돼 있잖아요. 분류에 따라서 그렇죠. 예, 잘 생각해 보면 그 생물학적으로는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모든 환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있으면 당뇨 환자 10명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관점이 그 현대의학에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환자하면 당뇨 환자면 당뇨 환자야 그러니까 당뇨약 쓰고 뭐 일정한 아주 일정한 방식으로 뭐 약을 어느 정도 쓰고 뭐 투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정도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이 현대의학이 아닌가. 예, 그거를 지칭하는 말이 표현이 있는데 이제 쿡북 메디슨이라 그래요. 쿡북 메디슨. 요리책? 예, 그러니까 요리책처럼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소금 한 숟갈, 뭐 설탕 한 2숟갈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이 아니면 그 레시피가 달라져 버리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진단의 모든 이제 열심을 다 내는데 일단 진단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병명이라 그러죠, 우리가 병명. 네. 근데 문제가 이제 거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어떤 환자가 왔을 때 환자의 문제를 갖다가 겨우 발견해 그 진단명을 탓을 해요. 그리고 나면 그걸 약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어떤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이분이 왔는데 증상이 이래요. 상실감이 되게 크고 무기력하고 매사에 의욕도 없고 우울하고 성욕도 전혀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자살하고 싶고 자 이렇다 그러면은 이분 의사가 대번에 뭔지 알죠. 대부분 듣는 분도 딱 아실 거예요. 이분 진단이 뭐예요? 우울증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우울증인데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약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 항우울제가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환자분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증상을 보고 나서 이 증상들을 쫙 보고 나서 우울증인 걸 알게 된 건데 그 모든 증상들이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성욕이 없어요? 우울증이에요. 네. 왜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우울증이에요. 네. 자살하고 싶은 이유가 우울증. 다시 증상을 보고 진단을 내린 다음에 진단명이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근데 그 우울증이라는 게 그 증상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유가. 그렇죠. 우울증은 이유가 있죠. 실제 원인은 다양한 게 있죠. 엄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최근에. 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하시모토 신드롬이라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우울증 생길 수 있고, 그건 병증으로. 그렇죠.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서 위산 억제제를 오랫동안 복용을 했더니 비타민 B12가 결핍이 돼서 예.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우울증 오는 게 비타민 그 B12입니까? 그 비타민 뭐 하나가 부족해도 아니면은 또 살이 한국 분들이 이제 햇빛 보기 싫어서 살 타면 안 되니까 햇빛이 하얘야 되니까 햇빛을 절대 안 보고 다녀가지고 네.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우울증이 올 수 있고. 비타민 D 맞아요. 제가 비타민 D로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항생제 복용을 또 자주 해서 뭐 소화기에 염증이 생겼어도 우울증이 올 수도. 아 그래요? 아니면요. 네. 생선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스시에 사시미만 먹어서 이분이 수은 중독이 생겨서 우울증일 수도 있고. 아 예. 예. 거꾸로 생선을 너무 싫어해서 절대 안 먹었더니 오메가3가 결핍이 돼서 우울증일 수도 있고. 아 이거 참 복잡하다 인간 진짜. 그리고 그렇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 전 단계인데 당뇨 전 단계가 이제 인슐린 저항이라 그러는데 네네. 그러면은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울증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아 우울증이 그렇게 다양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병명을 알아냈다고 해서 의사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우울증인 거죠, 그거는. 우울증이란 거면 안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예. 원인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약이 처방이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질병에 걸렸으면요, 육체가 물리적, 화학적으로 잘못될 것은 몇 가지에 불과해요. 근데 그 현대의학은 병명만 수만 가지를 만들어놨고요. 네. 그걸 따라서 보험을 이렇게 청구하려 그러면 그 진단 코드북이 전화번호부처럼 두껍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거 힘든 거예요. 아무나 쉽게 보험 처방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네. 보험 청구를 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 그냥 병명인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왜 치매인지 몰라요. 자궁내막증이 있다 어떤 여성분이 그러면 그것도 그냥 증상에 따라서 분류한 병명일 뿐인 거예요. 병명이 이 사람이 왜 치매인지 왜 자궁내막증이 생겼는지 원인을 알려줄 치매도 것도 아니고.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뇌에서 생긴 문제. 그렇죠. 뇌에 문제가 생긴 거지만 다양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병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병명에 따라서 네. 약만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쿡북 메디슨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병은 한 뿌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한 뿌리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증상을 보고 이 병이야 했으니까 그냥 약으로 무조건 드세요가 아니라.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데 미국 병원은 모르겠지만 한국 병원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환자들도 많고. 미국도 뭐 비슷합니다. 네. 조금 덜하지요. 예, 하지만 뭐 마찬가지. 미국은 비싸니까 덜한가요? 그 의료 수가가 높아서 환자를 좀 덜 봐도 되는 것 같긴 한데 한국은 또 이제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네. 의사 선생님들의 고충도 있어요. 저희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기능의학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인의학인 거죠. 진단의학이 아니라. 네, 원인을 찾는 아주 필요한 것 원인 같습니다. 치료라고 말하잖아요. 네, 원인 치료. 네, 원인 치료. 그 메커니즘이랑 원인을 파헤쳐 보자는 거예요. 네. 몸의 파츠에 따라서 나눠 놓은 질의학이 아니라 네.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문제가 관절이 아니라 간이나 대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형외과 관절이 아파서 갔는데 뭐 먹었냐고 선생님이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심장내과를 갔는데 대변이 어떠냐고 안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 무릎이 아플 때는 신장이 아프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위가 안 좋거나 위는 위 그러니까 무릎이 아플 때는 신장이나 허리가 아프면 또 이게 그 무릎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한의학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또 잘 모르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을 필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워낙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그게 우리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의학이 다 밝혀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든지 다 이렇게 배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듣기로는 기능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5년 정도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그 3기 기능의학의 3기 정도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기능의학으로 이렇게 뭔가 치료를 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긴 한가요?
젊은 선생님들 40대 후반, 50대 초반 선생님들이 네. 이제 길라임의 기능의학이 아닌 예. 그리고 단순하게 쿡북 메디슨이 있었다면 그 전에 쿡북 뉴트리션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트리션 영양 약이 부작용이 있고 그렇죠. 약만으로 할 게 아니라 영양제를 처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것도 똑같이 메디슨 쿡북처럼 어떤 질환에는 어떤 영양제 네. 이렇게 정해진 그 코드에 따라서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만 바뀐 거죠. 네. 약에서 네. 비타민이나 미네랄로. 예.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더 벗어나서 예. 좀 더 환자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을 찾아보자. 네. 네. 어떤 장기에 한 가지 장기에만 신장이면 신장, 간 이렇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예. 환자 전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능의학 병원을 가시면요. 네. 진찰을 똑같이 해요. 일반 병원에서 하는 진찰을 네. 다 다르게 하고 뭐 이렇게 뭐 도사님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예. 똑같이 일반 병원에서 하는 진찰을 의사 선생님들이시니까. 예. 네. 거기다 플러스 더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 가면 이런 거 살피죠. 주 치프 컴플레인이라고 해야 되고 주 증상 이 사람이 네. 병원에 온 이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이 병원이 언제부터 어떻게 아파가지고 그 히스토리를 좀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옛날에 과거 병력을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장기별로 또 리뷰 올간을 좀 하고 그다음에 가족력도 보고 뭐 이제 약 먹고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거 보고 네, 네. 뭐 술 먹는 거, 뭐 담배 피는 거, 라이프 스타일, 운동은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피 검사하고 필요한 검사들로 넘어가는 건데 아니면 MRI를 찍는다든가 네. CT를 찍는다든가. 근데 기능의학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이건 지금까지는 다 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만 인베스티게이션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질병에 대해서 인베스티게이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음식. 오늘 점심 뭐 드시고 오셨어요? 어제 저녁 뭐 먹었어요? 네. 평소에 이렇게 드시고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자체보다는 이제 좀 더 원인과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분이 잠은 몇 시간을 주무시나 평소에 잠을 잘 드시는지 몇 번을 네. 깨는지 스트레스는 몇 점인지 지금 그런 네. 환경 그리고 영양 관계는 어떤지 네, 가족 네, 관계 뭐 직장 관계 이런 것 어떤 안 좋은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지금 현대의학의 치료법은 그냥 그 질병 자체를 증상으로 보고 치료하는 것. 그리고 그러나 그렇죠. 이제 기능의학이나 우리 조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어떤 그 질병 하나만 보지 말고 원인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병원에 갔는데 네. 나는 증상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다 정상이래요. 네. 검사하면 다 정상으로 나와가지고 병명이 안 나오는 경우. 네, 안 나와요. 네, 많습니다. 그런 네. 경우 많은데요. 네.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40대부터 이제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이제 뭐 호르몬 관계 문제된 것들가 있고, 그게 환경에서 올 수도 있고, 스트레스에서도 올 수 있고, 아니 먹는 음식에서도 올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 이제 기능의학 병원을 가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는. 네. 실은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뭐 네.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뭐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던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네. 저희 그 장모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열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네. 병원을 몇 군데를 왔다 갔다 하시고 옮기시고 돈은 돈대로 뭐 병원에 입원하면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도. 네. 그래서 뭐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유를 못 찾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 결국은 이 자가 면역증인 것 같다. 왜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심지어 암 검사를 했는데 암도 안 나오고 뭐 골수 검사 네.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러나 열은 그대로 네. 있고 그래서 네. 자가 면역증이다 해서 이제
약을 쓰기 시작했죠. 그 약이 뭐였냐면 스테로이드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 스테로이드제든 뭐든 약을 쓰려면 한 번에 세게 써야 된다. 제대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를 썼더니 처음에는 좀 나아지시는 듯 했어요. 물론 부작용도 있었죠. 뭐 얼굴도 막 너무 팅팅 부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네. 퇴원을 해서 집으로 드시는 걸로 해서 약을 드셨는데 왔는데 문제는 이 스테로이드제가 위를 완전히 망가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위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시 병원에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가 야 이게 저희 장모님이 그 병원을 어디 입원을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도 나름 뭐 이제 나 연세는 있으시지만 건강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씩 치료하시면서 사셨는데 아 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 우리 조 원장님께 좀 문의를 했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잖아요. 네. 네,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방송이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방송이니까 실은 그 처음에 우리 원장님이 진단을 잘해 주셨으면 고생을 좀 덜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온갖 병원을 다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병원 하나 이 기능의학 기초에 있는 병원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나마 지금은 정말 많이 회복되시고 그래서 어디죠 그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일 그걸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저희 장모님은 아마 지금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수도 있겠다. 아니면 돌아가실 거다. 근데 그게 또 쉽게 안 돌아가시잖아요. 장기가 튼튼하면. 그럼요. 아무 문제도 없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내가 겪으면서 물론 뭐 그런 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지만 안 되겠다. 정말 이제는 뭐 이게 좀 어찌 보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현대의학과 다르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바른 정보를 주고 바른 이 건강에 대한 지식들을 좀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뜨거운 감자 우리 조한경 원장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걱정됩니다. 이분이 미국에 계셔서 그렇지 한국에서 엄청 뜨거운 감자십니다. 지금 현재. 뭐 그래도 그래도 이제 원장님은 그래도 나으세요. 네. 원장님은 미국에라도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방송을 같이 하실 또 그 송 원장님이라고 그 원장님은 한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네. 잘못하면 송 원장님 얼마나 존경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환자분들이 존경하시고 또 너무 사랑을 받잖아요. 기능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시면서 보람차서 힘들어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동료 의사들에게는 그 배신자라고 욕을 먹지 않을까요? 에이, 안 그렇죠. 의사 나름이죠. 네. 극히 일부가 그런다고 봐요. 네. 극히 일부가 그러고 다른 분들이 자기도 이제 잘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안 하고 보통 보면 항상 불편을 하거나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상을 세워주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좀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자기 병은 잘 되고 바쁘고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죠. 아니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는 거기로 가서 나았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장모님이 가신 데가 송 원장님 병원, 그렇죠? 네. 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이 방송을 제가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좀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것이 좀 바른 길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찾아보자,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학에 기초하는 것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럼요. 네. 기능의학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좀 활발하게 많이 알려지고 한국도 이제 기능의학이 꽃 피우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환자분들께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료계가 약간 어느 정도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죠. 저 같은 뭐 환자혁명 같은 책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책 하나 쓴다고 뭐가 이미 문제.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이 욕 먹으면 정치인들 탓이지 누구 탓이겠어요. 이미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건 또 의료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깨어난 많은 의사들, 기능의학 혹은 통합의학적인 접근을 하시는 선생님들, 네. 이런 분들을 동료 의사분들이 지지해줘야 되고 또 환자분들이 지지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의료계가 다시 또 회복을 하죠. 미국에서 제가 그거를 본 거예요. 네. 미국은 지금 정말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분위기는 그 의료계의 분위기는 미국도 뭐 처음에 격렬한 저항이 있기도 했고. 제가 96년입니다. 1996년에 그 아틀란타에 있는 카이로프락틱 학교에 공부를 하려고 갔었어요. 네. 문의를 해보려고 갔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미국의 의료계에서 상당히 카이로프락틱에 대한 반감이 많다. 예. 어찌 보면은 그 환자들이 이게 잘 고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뭐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래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이렇게 카이로프락틱 광고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네, 뭐 광고야 뭐 하는 거죠. 근데 옛날이랑 많이 다른 게 제가 이번에 메디컬 그룹을 만드는데 한 명은 통증의학과 선생님이시고 다른 한 명은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세요. 예. 그럼 저랑 같이 좀 통합적인 의료를 하기 위해서 기능의학이죠 다. 네. 생각들이 많이 바뀌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비하면 훨씬 다르죠. 기능의학이 카이로프락터의 전유물은 아닌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의사들이 주도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소수였어요. 기능의학이 처음에 소수였을 때 카이로프락터들이 그 소수에 불과하던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또 큰 힘이 되어 주었죠. 환자들의 수요가 되게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한 몫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 기능의학이 카이로프락틱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아니죠. 예. 아니라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뭔가 반추 내지는 반성 치료에 대한 그걸 그렇게 해서 네네네 그렇게 해서 나온 그것이라면 어떻게 이게 그 카이로프락틱과 기능의학이 연결되었을까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카이로프락터들이 환자를 많이 데려다 줬지요. 기능의학에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일반 환자들이 갑자기 그냥 내과 가서 당뇨가 있어서 당뇨약을 처방받아서 먹던 환자들이 기능의학 하는 병원을 갔는데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것을 처방을 하고 그러면은 그걸 이해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팔아먹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정치랑 똑같죠. 네. 우리가 복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처음에 얼른 이해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그리고 한국도요. 그게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좀 한국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면 기능의학을 할 수가 없죠. 아까 그 많은 질문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료 시간이 항상 길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럼 일반 그거 뭐라 그러죠? 비인정 급여인가? 그래가지고 보험 수가가 아니라 그냥 비급여로 해서 환자한테 돈을 청구하게 되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돈벌이하는 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한국에서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카이로프락터를 주치의로 두고 있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그냥 내과 싫어서 가만히 있는데 맨날 약만 주고 이러니까 싫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능의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환자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된 건데 한국은 숙제가 많죠. 그렇죠. 목사님의 방송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온갖 짐을 다 져야 될 수도 있어서. 이미 지금도 많이 지고 계신데 교계의 짐을 모자라서 이제 의학계의 짐까지 짊어지시려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만 사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이 약을 전혀 먹이지 말자. 약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병원에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런 주의자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 네. 예, 무조건 약을 알아서 필요한 대로 잘 써야죠. 그 예, 지금 그리고 현대 약을 의학에서 말하는 약. 네, 그렇죠. 그럼요. 예. 약도 다 필요할 때가 있는 거고. 네. 뭐 정말 아픈 환자한테 진통제가 고마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마취약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수술을 했겠어. 약뿐만 아니라 수술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다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다 갖다. 예를 들어서 딸을 낳았는데 너무 못생겼어요. 그러면은 수술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성형외과로? 예, 그리고 그럼요. 예. 예, 그리고 뭐 필요한 약들은 맞게 쓰는 게 맞지만 네.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약이 첫 번째 처방이 될 이유도 없고요. 네.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약만이 의사의 유일한 무기가 될 필요도 없다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약이 전부다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약이 절대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갈 필요는 없죠. 예. 그 최근에 약 안 먹고 아이 키우기 아나키? 네. 그게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약을 전혀 안 먹이는. 이게 또 아이들 이제 뭐 아동 학대로 프레임을 걸어버리니까 큰 문제가 됐었는데. 네네.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워요. 저는 그 아나키 문제를 봤을 때도. 네. 사실 아나키에서 뭐 활동하는 엄마들이 일반 엄마들보다는 더 건강하게 먹이고 아이들이 이미 문제가 많이 아토피라든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카페를 찾아가지요. 그러겠죠. 건강하고 예. 괜찮은데 뭐 그런데 엄마들이 신경 쓰겠어요? 애들 네. 학원이나 보는데 바쁜데 애들 뭐 라면도 먹이고 과자도 먹이고 신경 안 쓰는 엄마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잘 먹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예방접종을 안 한다는 것과 네. 또 뭐 화상 치료를 하는데 뭐 따뜻한 물을 쓴다는 것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동 학대처럼 비춰지면서 그 모든 그 아나키의 좋은 점들까지도 다 그걸 덮어버린 거죠. 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는 그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건강에 그럴 대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해에 있어서 국내에서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시게 되면 적절하게 필요에 맞게 약도 쓰시고 또 약이 굳이 필요 없는 분들한테도 약만 쓰시지는 않고 다른 것들은 좀 더 포괄적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저희 방송은 기능의학에 기초해서 인간의 어떤 건강이나 몸을 또 이렇게 그 바라보는 병을 치료에 대한 것도 접근하고 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기능의학을 소개하는 자리만 돼도 되게 훌륭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떤 특정 의학을 홍보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기능의학이라는 게 어떤 뭐 내과 선생님도 하고 외과 선생님도 하고 심지어 뭐 마취과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그 약간 철학적인 문제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환자가 우선이 되는 철학적인 문제지. 네네. 뭐 기본 기초적인 철학이 뭐 이런 거잖아요.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이렇게 그 기능의학이 무엇인지 또 우리 특별히 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프락틱 닥터로서 이 그 관계를 좀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여러분에게 건강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해 주실 것이 저한테 이렇게 주신 게 보니까 당뇨, 고혈압, 비만은 다 같은 병이다. 이런 제목으로 그 주셨어요. 네, 대사증후군인데요. 다 합쳐서 신드롬 X라고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바로 알면요. 여러분들 병에 접근하시는데 좀 많은 눈이 열리실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1편에서 너무 서론 이야기만 했길래 다음 편 꼭 들으시라고 일단 약을 한번 쳤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약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리 미국에 계신 우리 조한경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방송 듣느라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